네, 안녕하세요. 유방암, 부인암, 전립선 암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암 전문의 문용화입니다. 암 전문의 김슬기입니다. 교수님, 제가 자궁암은 이제 알고 있는데 자궁 내막암이랑 자궁 경부암이 있더라고요. 혹시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성의 생식기에 가장 중요한 게 자궁인데, 자궁의 구성을 보면 자궁의 입구에 해당되는 자궁 경부가 있는데요. 여기 발생하는 게 자궁 경부암이 되겠고요. 임신했을 때 착상하는 부분이 이제 자궁 내막인데, 여기에 발생하는 암이 자궁 내막암이 되겠습니다. 근데 자궁 내막암에 요즘에 좋은 신약이 나왔기 때문에 그 신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궁 내막암은 왜 걸리는 거고 어떤 사람들이 잘 걸리는 거예요? 자궁 내막암은요, 주로 나이가 많은 고령 분들이 많이 생기고요. 비만, 당뇨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위험인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에스트로겐 자극에 노출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에 자궁 내막암이 잘 발생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어떤 여성분들은 폐경이 좀 이른 분도 있고 좀 늦은 분도 있잖아요. 근데 폐경이 늦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에스트로겐의 자극이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평생 임신을 한 번도 안 해본 여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여성들인 경우는 아무래도 임신하면 그때 이제 에스트로겐 자극이 없어지거든요. 임신을 안 하면 그동안 에스트로겐 자극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자궁 내막암의 발생 위험이 올라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반면에 자궁 경부암은 성생활을 통해서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서 자궁 경부에 암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백신을 맞으면 자궁 경부암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 접종을 2번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예방 접종을 하게 되면 자궁 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백신은 거의 필수로 맞아야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소아들에게는 그 필수 예방 접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사를 맞으면 젊은 사람들은 거의 안 걸리겠네요? 그래서 자궁 경부암의 그 유병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선진국화되면서 위생이 좋아진 것도 있지만 예방 접종을 맞은 지가 이제 꽤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궁 경부암은 후진국형 암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궁 내막암은 선진국형 암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 위생에 관련이 되게 많은 거네요. 그렇죠. 섹슈얼 파트너가 뭐 어떤지 등등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혹시 이 증상 같은 것도 있어요? 대부분 자궁 내막암은 하혈을 해서 오기 때문에요. 대부분 초기에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하혈을 하면 대부분 여성 환자들이 병원을 오기 때문에 수술이 가능한 상태일 때가 많고, 또 그러면 더 예후가 좋은 착한 암에 속하죠.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진행이 된 경우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자궁 내막암의 치료는 혹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자궁 내막암의 치료는요, 첫 번째 초기냐 아니면 두 번째 국소 진행형이냐 사기냐,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초기인 경우는 대부분의 암하고 비슷한데요, 수술을 잘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보조 항암 치료를 하는 게 치료 원칙이 되겠고, 두 번째 국소 진행암인 경우는요, 수술이 가능하다면 수술을 하고 나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항암 치료만 해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항암 방사선 동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기인 경우에, 그때는 수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파클리탁셀 카보플라틴이라고 하는 이제 기본 항암제를 투약을 하는 게 기본적인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치료법이 다양한데 자궁 내막암의 예후는 어떻게 돼요? 제가 미국의 내셔널 캔서 데이터베이스를 찾아봤는데요, 이 환자들의 5년 평균 생존율을 봤더니 1기인 경우에 한 90%가 되고요, 2기는 68%, 3기는 한 40-50% 정도 되고요, 놀라운 것은 4기는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예후가 안 좋죠. 4기가 되면 예후가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처음에 소개시켜 주신다고 하셨던 그 4기 자궁 내막암의 그 획기적인 치료제, 그게 어떤 건가요? 면역 항암제 또는 면역 관문 항암제라는 게 드디어 자궁 내막암 환자들에게 1차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면역 항암제가 뭐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암 환자들의 암에 대한 면역 상태가 어떠냐 하면요, 암세포에 PD-L1이라고 하는 수용체가 있고요, 그리고 암세포 옆에 T 면역세포라고 있다고 하면 두 인자가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암세포에 있는 PD-L1 인자가 T 면역세포를 억제를 하게 돼요. 그래서 면역세포가 기능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암에 대한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암세포가 막 분열하고 커지고 또 전이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암이 진행하게 되는 원리가 되겠는데, 여기에 면역항암제, 즉 면역관문 억제제를 투약을 하게 되면요, 이 결합을 깨뜨립니다. 결합을 못하게 해요. 그러면 T 면역세포가 자기가 활동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가 막 활성화되면서 옆에 있는 암세포를 공격해서 암을 치료할 수 있게 된다. 이게 면역관문 억제제 치료 원리가 되겠고요. 대표적인 게 뭐 키트루다, 옵디보,
콜리포, 티센트릭과 같은 약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보호막 같은 거네요. 그래서 관문이라는 게 보호막하고 거의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암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관문이다. 이게 면역 관문. 네, 그래서 T세포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암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면역 관문 억제제가 좋은 약인데 혹시 어떤 환자에게 잘 듣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서는요, DNA가 손상을 받게 되면 DNA 손상 복구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 유전자가 DNA 손상을 잘 복구를 해서 정상화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암 환자들에서는요, DNA가 손상을 받을 때 DNA 복구 손상 유전자가 결손이 있어서, 즉 기능을 하지 못해서 이런 DNA 손상이 계속 누적이 됩니다. 그러면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고, 이때 면역 관문 억제제를 딱 투약을 하게 되면 면역 관문 억제제의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DNA 손상 복구 유전자의 결손이 있을 때, 이거와 똑같은 말이 미세부수체 불안정성 바이오마커가 양성이다 라는 말인데요, 이 두 가지 경우에 면역 관문 억제제의 효과가 굉장히 좋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바이오마커라고 하죠. 키트루다라는 이 약이 자궁 내막암에서의 그 임상 시험 결과는 혹시 어떤 것들이 있어요? 최근에 자궁 내막암 3, 4기 환자를 대상으로 했었던 이제 임상시험 결과가 이제 논문으로 발표가 됐거든요. 그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생존 곡선이라고 하는데요, 무진행 생존율을 비교를 해봤을 때 키트루다를 추가했었던 환자군이 키트루다를 추가하지 않고 기존 항암제만 썼던 환자에 비해서 생존 곡선이 이렇게 크게 벌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암이 더 커지거나 나빠지지 않고 그 상태로 잘 유지가 되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바이오마커가 음성인 환자들은 효과가 약간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DNA 손상 복구 유전자가 존재하는 환자군에서는요, 무진행 생존 기간이 한 8개월에서 13개월로 1.5배가 증가가 되었고요. 놀라운 것은 DNA 손상 복구 유전자가 결손인 환자군에서는 무진행 생존 기간이 7개월인데 지금까지 중간값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즉 그보다도 더 길다는 얘기죠. 36개월보다 더 길게 무진행 생존 기간이 유지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결국 보고자 하는 건 얼마나 오래 사느냐, 전체 생존 기간이 중요하잖아요. 무진행 생존 기간이 36개월보다 넘는다라고 하면 전체 생존 기간은 그보다 훨씬 더 길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효과를 임상시험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2023년도에 미국의 FDA 그리고 우리나라의 식약처에서 이러한 치료법을 인정을 해서 사용 승인을 내주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1차 때 시기를 놓친 환자들은 2차 때는 사용을 못하나요? 네, 아주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이 치료요법이 나오기 전에 대부분의 자궁 내막암 환자들은 아마 파클리탁셀 카보플라틴 항암제를 1차 치료제로 썼을 것이고요. 그 치료제가 내성이 생겨서 치료 효과가 떨어진 경우에 이제 2차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요, 바이오마커 검사를 해서 바이오마커가 양성이면 키트루다를 단독으로 쓰는 것도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마커가 음성이면 키트루다와 렌비마라고 하는 표적 치료제를 같이 병합해서 쓰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2020년에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사용 승인을 해주었고요.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1차 때 처음 키트루다와 항암제를 병합하는 요법을 쓰지 못하신 분들도 2차 때도 기회가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2차 때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더 추천드리는 방법은 키트루다와 항암제를 병합해서 쓰는 요법 1차 때 쓰시는 게 효과 측면에서 더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항상 우려하던 부작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모든 좋은 효과를 보이는 약들은 이면에 반드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이 면역 관문 억제제는요, 일반적인 항암제와 부작용이 달라요. 뭐 머리가 빠진다든지 골수가 억제되고 백혈구 떨어지고 혈소판 떨어지고 이런 부작용은 사실은 잘 생기진 않고요. 면역 관문 억제제들은 아까 말씀드린 T 면역 세포가 너무나 활성화가 되어서 그 세포들이 자기 몸을 공격을 해요. 자기 몸의 장기를 공격해서 생기는 일종의 자가 면역 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좀 생기는 가능성이 있고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 또는 부신 기능 저하증,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T면역 세포가 공격하는 기관 중에 폐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간질성 폐렴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겠고, 어떤 경우는 장을 공격하게 되면 또 장염이 생기기도 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 이건 혹시 증상이 어때요? 그 갑상선 호르몬이 떨어진다는 건데요. 굉장히 피곤하고 졸리고 붓고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항진증은 오히려 심장이 벌렁벌렁 뛰면서 굉장히 흥분되어 있고 또 역설적으로 약간 피곤할 수도 있고요.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갑상선 기능 검사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또 추적을 하기 때문에 약제로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뭔가 이제 뭐 심각한 그런 것들은 없네요. 이게 만약에 면역 항암제 부작용이 엄청
엄청 심각했다면 일반 세포독성 항암제랑 같이 사용할 그럴 생각을 아예 의사들도 하지 할 수가 않았겠죠. 없으니까. 예, 그렇죠. 자궁내막암은 요즘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이제 선진국형 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기존의 항암제 플러스 키트루다를 병합해서 쓰는 방법이 승인이 되어서 여러분들한테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기 환자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더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